여기서 저희 강의에 먼저 핵심이 뭔지를 먼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남아공에서 그 핵심적인 상황을 간단히 정리하고 우리의 경우에 간단히 대입함으로써 수업을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저에게도 제일 어려운 내용 같아요. 우리가 지금 뭘 하는지 딱 한마디로 정리하는 거. 이제 다뤘던 내용들이 너무 많죠. 제국주의라는 어떤 아주 일반적인 용어, 제국주의도 고대로부터 시작해서 로마 제국주의,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 영향을 줬던 근대 이후의 제국주의부터 또 미국까지,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내용도 다뤘습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 근데 이 둘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느냐? 실제로 우리에게 뭔가 명확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게 뭘까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신앙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 대한 내용은 아무래도 그 백성이라 그럴까요? 민중, 아니면 약자, 구약에서는 뭐 노예죠. 실제적으로는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사랑이나 뭐 선호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이제 이게 있습니다. 이 갈릴리 공동체에서 또 이걸 거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공동체 오셔서 이러한 사랑을 통해서 당신의 어떤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이거죠. 화해입니다. 화해.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 화해라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이 용어 자체가 사실 정의 내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화해가 뭐냐? 여기서부터 싸우는 겁니다. 화해. 그리고 그 용어 자체도 정의 내리기 힘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금 뭐 학술적인 정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화해라는 것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게 이끌어낼 수 있느냐. 이 부분 때문에 이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WCC 등에서는 이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화해를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했습니다. 감이 잡히시죠? 왜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 원래 화해라는 게 뭐 제가 강의 중에도 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순서 뭐 진실이 있고 그 진실을 함께 기억을 하고, 가해자들은 어떻죠? 참회가 먼저 있죠. 리펜턴스. 이 참회를 하면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짧게만 보면 이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진실이 있고, 줄이면 진실, 참회, 용서가 있습니다. 어떤 진실을 서로 함께 확인을 하고 어떤 게 진실인지를 서로 공감하는 거죠. 공감을 하면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게 말이든 뭐 다른 뭐 어떤 배상적인 것이든 그게 있어야 용서를 하든, 아니면 난 죽어도 용서 못하겠다. 이게 아니라, 근데 이게 없는 상황이죠. 이게 없는 상황이라는 게 아주 많을 수밖에 없죠.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이들이 아직도 힘이 세요. 이게 일본 말씀하셨잖아요. 일본이 인정하겠습니까? 대놓고. 또 유럽이, 또 미국이 뭐 인디언 뭐 억을 이상 죽였다고 하기도 하고, 또 유럽 스페인 사람들이 남미 중미 뭐 거기도 뭐 억이 넘을 거예요. 인원이 뭐 숫자가 파악이 안 돼서 그렇지 사라진 종족들이 있으니까 수없이 많습니다. 사라진 종족들이. 참회를 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이 참회라는 용어 자체가 또 너무 가벼워버린 상태이기도 하고요.
이거 참회 뭐 용서를 구할 대상들이 다 사라져 버렸는데 누구한테 참회를 할 수 있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때 이제 용서를 어떻게 등장합니다. 그들이 참회를 하지 않을 때, 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십자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좀 멋을 내면, 야, 예수님도 원래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으로 오셔서 자기가 희생당해서 억울하게 돌아가시지 않았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도 억울하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되셔서 다 감수해야 된다 라는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시각 자체가 우리 어떤 수업의 어떤 근본적인 틀을 보면, 우리가 예수를 분석했던 방식 있잖아요. 역사적 예수, 이런 것이 어떤 역사적 예수냐, 아니면 나중에 뭐 사도들의 고백에 의한 신앙 공동체의 어떤 얘기들이냐.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라는 게 뭐냐면, 그 당시 공동체의 모습을 보지 않고 그 공동체에서 함께 이야기로 전해진 예수 이야기, 함께 그렇게 묘사가 된 건데, 다 떼놓고 예수라는 존재만 딱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분석을 하려니 가능지도 않은 얘기를 그냥 자기들끼리 막 어떻게 어느 게 진짜냐 가짜냐 이거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겁니다. 자신들이 참회를 얘기할 수 있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잖아요. 이 몰트만 독일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이 몰트만이 죽인 거예요. 일체화 시키면은. 그렇게 봐야 돼요. 엄밀하게. 우리가 그 명제가 있잖아요. 용서를 강요하는 것만큼 참 엄청난 폭력이 없다. 특히 그 용서를 강요하는 측이 자기가 가해자의 입장과 무관하지 않다면.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이제 이런 관점, 자신들이 어떤 자신들의 시각에 놓여서 어떤 사태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억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어떻죠?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 십자가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제 이게 나오면 어쨌든 모양새는 나오는 것입니다. 모양새는, 자, 니들이 용서하면 돼. 이제 그게 되는 거죠. 이게 앞으로도 그러면 막 죽여놓고 이제 죽인 놈들은 죽이고 나서 당한 놈들은, 당한 사람들은 우리가 용서해야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강자는 계속적으로 강자고 약자는 약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최후에 자기가 자기 신앙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얘기인 거지. 우리가 이제 역사를 정리할 때 이런 식의 일반화는 이건 뭐 이러면 안 되죠.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뭐냐? 이 둘을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러면서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그 예들을, 좋은 예들을 찾아볼 수 있는 것. 그 예들을 우리가 결국 그 오늘 하고자 했던, 많이는 안 하겠지만 그 남아공의 진실위원회나 아니면 뭐 칠레나 아르헨티나 뭐 캄보디아 기타 등등 위원회들 많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게 뭐였냐? 결국은 그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좀 얘기한 공동체 세우기. 이거는 결국 이 기독교적인 것과 이 제국적인 것을, 제국주의적인 것을 그대로 합칠 수 있는 거죠. 남아공의 예를 들면 쉽습니다. 남아공, 우리가 뭐 남아공 TRC라고 하잖아요. 화해와 진실위원회. 그 TRC의 어떤 성립 배경, 뭐 구체적으로 어떻다, 이제 그런 건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유럽 사람들이 와가지고 남아공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근데 남아공은 이제 그 보통 아파르트 헤이트라고 그러나요? 제가 아파르트 헤이트 맞나요? 이 단어가 자꾸 헷갈려서. 아파르트 헤이트 분리 정책이죠. 이 1948년부터 91년입니까? 죄송합니다. 91년까지의
이 아파르트 헤이트, 이게 분리 정책이죠. 이 백인과 흑인의 분리 정책, 이 기간 때 벌어졌던 정치적인 행위, 정치적인 행위를 뒷조사한 게 다시 한번 우리가 조사해보자. 이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반성해보자. 그게 이제 TRC거든요. 모양새는 이렇습니다. TRC가 이거예요. 근데 이게 왜 공동체 세우기와 관련이 있느냐? 사실은 1948년 이전에 아프리카 흑인들은 더 고통당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200여 년 전 영국 사람들, 네덜란드 사람들 와서 남아공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멸종을 당했어요. 똑같아요. 저기 뭐 어디 가서 멸종당한 케이스와 똑같습니다. 훨씬 잔인했던 일들은 그 전에 다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1948년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얘기는 하나의 어떤 역사에 드러난 과정들인 거죠. 이 가운데 이제 선거를 통해서 분리정책을 내세우고 등장한 대통령이 당선됨으로 인해 이제 분리, 이게 흑인들은 흑인들 거주지에서 살고 백인들은 백인들 거주에서 사는 이 홈랜드라는 정책이 나온 거죠. 거주지를 아예 다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통행증을 발급하고, 이제 백인 지역에서도 이제 흑인들의 노동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출퇴근할 때만 통행증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고, 나중에 1960년대 가면 이 아파르테이드 정책이 좀 더 강해져서 이 여러 개에 있는 흑인 이 홈랜드 지역을 하나의 독립국가로 만들어줍니다. 독립국가가 됨으로 인해 그들에게는 영원히 남아공에 투표권이 없는 거예요. 정치적 권리가 아예 사라져버리는. 그냥 아르바이트생으로 이제 영원히 결정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경제적인 그래도 어떤 후원 구조는 이 홈랜드 이 지역에 있는 그 흑인 거주 지역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백인들에게 의존하는 시스템은 여전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 얘기하면 한 200여 년 전부터 해서 이 1990년대 초반까지 이 아파르테이드 정책으로 인해 붕괴된 게 뭐냐면은 이 홈랜드도 그렇죠. 이 흑인들의 공동체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원래 흑인들은 어땠다 했죠? 원래 흑인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 또 얘기했죠. 자기들의 전통 문화, 인조미가 있댔죠. 인조미 우리 그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의 사람들을 봤던 똑같은 모습이 아프리카 전통 민족들에게 있었습니다. 선조가 후손들에게 자기들의 삶의 모습들을, 자기들의 중요한 가치들을 말로, 이야기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이가 성인이 되는 과정까지 어떻게 자신들의 주위 환경들, 연약한 동물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성인이 되어 가는지, 그러한 문화적 전통, 또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한다는 그 우분타라는 인간론. 인간이란 서로에게 의존하는 존재다. 그게 아프리카의 인간론이거든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는 공동체로 지낸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이 홈랜드라는 정책 때문에 자기들의 거주지를 다 뺏기고 쫓겨난 겁니다. 훨씬 작은 공간으로 대규모 사람들이 밀집되게 된 거예요. 미국에서 백인들이 인디언들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 공동체가 무너진 겁니다. 더구나 이들의 이제 경제적인 환경이 훨씬 이제 안 좋게 되죠. 경제적인 환경도 안 좋아지고 사람들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몸에도 질병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갈릴리 예수와 제국 할 때도 똑같이 봤던 내용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담보를 했는데 한두 가정이 무너지면서 자신들의 공동체가 무너지면 약한 사람들끼리 이 공동체 내에서 서로 반목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러한 계속적인 패턴들로 인해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그런 과정 중에 내가 내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게 되는 죄책감이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왔다는 게 결국은 이 깨져가는 갈릴리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이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공동체가 무너져 버렸던 거예요. 이 아파르트헤이트 이전부터 해가지고 이 남아공 백인들, 아프리카노 사람들로 인해서 이 공동체가 무너졌는데 이 화인은 뭐겠습니까? 화인은 이 공동체를 원주민들이 다시 세우도록 하는 겁니다. 이 TRC라는 게 그런 거예요. TRC가 뭐 절차가 뭐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TRC라는 기구를 만들어 함께 백인과 흑인들이 만들어주는 모양새긴 하지만 이 역할이 뭐냐면 결국 수십 년간, 100여 년, 200년간 당했던 이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능동적인 역할을 통해서 다시 공동체를 세우게 되는 과정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남아공에서는 이 공동체를 세우려면 그 TRC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건들이 들어가는 거죠. 사면이라는 거 보장해 주거든요. 사면을 보장해 줍니다. 사면. 지난 세월 동안, 이 지난 40여 년 이상 동안 정치적인 범죄들, 너희들이 저지른 것에 대해서 사면을 해주는 거예요. 막 해줄 수 있겠어요? 조건이 뭐겠어요? 조건이 구체적인 고백입니다. 고백.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면 그리고 서로 얘기 나누고 너 그때 그래서 네가 한 명 죽였어. 너 죽일 때 고문했어 안 했어? 이런 거예요. 내용이 그때 보면은 왼쪽 눈만 찔렸어. 오른쪽 눈을 찔렸어. 뭐 오른팔만 잘랐어. 왼팔 잘랐어. 이 내용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막 얘기하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쓰러지면서 막 이제 막 절규하고 막 나는 정말 죽일 놈이 막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면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아프리카의 모습입니다. 이 파다레라는 거예요. 파다레. 문제가 생기면 광장 얘기하셨잖아요, 목사님. 자기들 전통에서 광장에서 그냥 서로 좀 얘기 나누고 누가 이제 그 족장의 리더든 뭐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의견을 모아서 만장일치로 회의라 굳이 회의적인 형태로 한다면 분위기 좋게 해가지고 서로 화해시키는 이런 게 있었던 거죠. 이 파다레로 가자는 겁니다. 주도권이 중요한 건 주도권이 원주민에게 있었던 겁니다. 원주민에게. 그러니까 그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 구체적인 고백이 중요한 게 TV를 통해서 전국에 방영된 겁니다. 기록이 되고 전국에 방영이 되니까 이 얘기가 우리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TV라는 광장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백인들을 포함해서 물론 정도는 틀렸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우리 얘기로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하시겠죠? 이 진실위원회입니다. 뭐 진실과 화해위원회도 있고 남아공 진실과 화해위원회인데 세계 각처에는 어쨌든 진실위원회라고 하겠습니다. 진실위원회의 가장 큰 한계가 뭐가 있을까요? 잘 정비된, 준비가 잘 된 진실위원회라고 해도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일회적인 거예요. 일회. 이 기간, 이 1년 반, 2년 이게 끝나면 진실위원회는 사라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진실위원회는 사실 이 1년 반, 2년조차도 엉뚱한 거 하는 거예요. 그냥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그냥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이 개별 사안을 추적하게 합니다. 개별 사안. 이례적인 한계라는 건 뭐 누구나 있는 거고 보통은 한 1년, 2년, 1년에서 2년 하는 거잖아요. 더 안 돼 6개월짜리도 있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떨까요? 어느 지역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뒤져야 되잖아요. 그 뒤지고 나서 데이터베이스와 작업이라나요? 이제 뭐 이게 작업을 해야 되죠.
이 작업에 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는 겁니다. 개별 사안들이 잘 정리가 되고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어떻죠? 이게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되려면 이 사안들 전체도 중요하지만 이 사안들이 생기게 된 배경들, 어떤 일이 있었고 실제로 누가 했다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있고 말들이 있고 이게 처음과 나중에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고 개별 사람들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 진실위원회들이 역할을 안 했는데 어쨌든 잘 한 진실위원회조차도 일회적인 것에 끝나기 때문에 그 다음이 허무하다는 겁니다. 허무하고 여기 제 자료 드린 것 중에 나오지만 50% 이상 사람들 남아공에서도 에이 내가 괜히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말을 하고 난 뒤가 더 안 좋은 겁니다. 제가 여기다 적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제가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남아공은 좀 더 약간 특이한 면이 또 있습니다. 남아공은 흑백 간의 문제도 있었지만 흑 간 문제도 있었어요. 특히 주루족이라는 어떤 족속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실 먼저 그 남아공 민족회의에서 2번의 진실위원회를 사실 먼저 했습니다. 흑 간의 내용들 조사하려고. 그러니까 ANC 내에서 누군가 변절자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을 어디에 30여 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고문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전해지면서 그 진상을 파악해보자고 하고 만델라가 시켰습니다. 한 번 시켰는데 불만이 제기된 거예요. 뭔가 잘 안 됐어. 얘기가 나와서 2번을 했습니다. 2번을 했는데도 국민들이 쉽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구조적인 참여는 없었다라고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구조적인 참여. 이게 이 ANC죠. 아프리카 민족회의. 이 ANC의 구조적인 참여가 없었다라고 하니까 에이 안 믿겠다. 너그 흑인들끼리도 그러는데 우리가 뭘 믿겠냐. 딱 그러면 TRC 만들자 한 겁니다. 여기 만들어서 서로 다 해보자. 흑백간뿐만 아니고 흑간. 그런 구조적인 한계도 있기 때문에 이 정의로 나가기가 조금 쉽지가 않죠. 더더구나 이제 여러 가지 이유도 있습니다만 흑 간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나라들 같은 경우 보면 진실위원회는 차려졌지만 아직 가해자들이 힘이 더 센 사람들인 경우가 많아요. 특히 경찰과 군부는 무조건 끼어 있어요. 기타 등등 원인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회적이라는 게 제일 본질적인 한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자료집에 보면은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자조적인 모임들이 생겨요. 남아공에서는 뭐라고 하지? 그게 쿨루만이라고 합니다. 이 진실위원회는 자주적인 게 아니죠. 자체적으로 생긴 게 아닙니다. 그 마을 사람들끼리 생긴 게 아니고 국가가 돈을 들여서 생기는 어떤 국가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일회성입니다. 시간이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도 있죠. 사회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그래서 이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쿨루마니는 진실위원회의 약점을 커버할 수 있는 그 지역 공동체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진실위원회가 잘 일을 한지 안 했는지 그걸 알아봐주고, 왜냐하면 이 진실위원회가 모든 지역의 상황을 알 수 있나요? 안 되죠. 가면 그 지역에 있는 쿨루마니 사람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이런 게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이 일을 간편화하고 정확하게 해줄 수 있고, 또 그렇게 알려주는 것과 함께 여기 있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의 어떤 하나의 단결체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결국은 뭐죠? 파다레라 그랬나요? 제가 파다레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서 얘기를 들어주고 함께 대항해주고, 이게 이 진실위원회의 근본적인 한계를 이 쿨루마니가
해주는 거죠. 결국은 이 진실위원회라는 게 진실위원회 진실위원회가 역할을 하는 이 화해라는 게 결국 이런 식의 사람들의 진실을 파악을 해서 용서할 수 있는 분위기, 파드라의 광장으로 나와서 거기서 일을 벌어지게 하는 겁니다. 용서를 하든 안 하든 내 그래도 용서 죽어도 못하겠다. 내가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적어도 이렇게 함으로써 이 자주적인 모임에 이런 식으로까지 역할이 된다면은 흡수를 하는 거예요. 광장을. 그 광장을 통해서 그게 하나의 큰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신앙 공동체의 어떤 그런 모임, 예수님의 공동체가 그 모든 걸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어서 흡수하고 때로는 저항하면서 나아갔던 것처럼 이 진실위원회와 이 쿨루마니 같은 이 조직체들이 하나의 파달의 광장의 역할을 함으로써 당장에는 당장에 한두 번 가서 해결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성격에 따라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이렇게 더 분노가 치밀고 그게 이제 그런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인가요?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더 혼란스럽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정말 죽어버려야 되는지, 죽여버려야 되는지, 그런 할 때 이들이 이 자주적인 모임, 이들이 그 화해를 할 수 있게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역할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세우기. 그게 지금 우리 한반도에서도 제가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어떤 곳에서든지 우리 남북 간에서도 결국엔 이런 파달의 역할이 필요한 거죠. 누가 옳고 그르고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민족이 주체가 되어 어쨌든 대화의 장으로 거기에 대화는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우리가 수천 년간 함께 살아왔고 함께 안 좋은 일도 있고 좋은 일도 많았지만 같은 공동체라는 것.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좋고 그런 것들을 다 이 그릇 안에 소화해 나가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남아공이 그 정신 상담가를 둔 유일한 경우라고 합니다. 진실위원회 중에 세계 한 15개의 나라가 그런 위원회가 있었는데 남아공이 이게 제일 준비를 잘 한 거죠. 정신상담가를 뒀다니까 이제 쓰러지고 그러면 아이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좀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자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식으로 정신분석가 만나서 한두 번 얘기 나누고 계속적으로 만나든 한두 번 만나든 그런 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역으로 이 아프리카 남아공의 원주민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자기들이 거주하고 자기들이 함께 지내는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하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남아공은 이제 기독교 국가니까 아무래도 그 교회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도 하고. 근데 이제 탄자니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이 많이 죽었나 보더라고요. 수백만이 죽어서 거기는 화해의 대상이 없대요. 이게 종족별로 나뉘어서 죽인 것도 아니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위원회 같은 것들을 세우기도 힘들고 그래도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탄자니아 같은 경우는 결국에 해낸 게 뭐냐면 탄자니아 사람들이 그래도 거기 안에 있는 무속인들은 믿는다고 합니다. 그 무속인들이 자기한테 나온 사람들을 이렇게 정화시켜주는 어떤 과정을 밟으면 그 사람은 죄가 없는 걸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공감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 무속인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신앙이라기보다는 그 무속인이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속인이 정화를 해줬을 때 그 정화를 존중치 않으면 누군가가 이거는
간신히 이루어놓은 어떤 불안한 평화가 깨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무속인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어려운 평화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생활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무속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고향의 무속인이니까 자기 고향으로 가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의 무속인이 그 서로 죽이고 뭐 이렇게 학살했던 이제 그 군인들을 용서해주면, 정화해주면 이제 나아지는 거죠. 이게 결국 어떤 짓까지 했냐면 어린 아이들을 데려가거든요. 군인으로 쓰려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어린 아이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게 하지 않기 위해서 데리고 올 때 어린 아이들 통해서 자기 마을 사람들에게 잔악행위를 시키는 거예요. 죽이고 하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군인이 돼서 나중에 나이를 먹든 안 먹든 고향으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마을 사람들을 죽였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팔다리 자르고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걸 해결을 결국엔 그 사람이 그 무속인이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도 나온 얘기들 보면 그래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불안한 평화가 깨지는 게 술 먹다가 누가 이제 내가 임마 이 동네 사람들 몇 명 죽였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냥 소리 없이 가서 이제 죽여버리는. 이제 이런 일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그 종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던 거예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원래 흑인들은 어땠다 했죠? 원래 흑인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 또 얘기했죠. 자기들의 전통 문화, 인조미가 있댔죠. 인조미. 우리 그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의 사람들을 봤던 똑같은 모습이 아프리카 전통 민족들에게 있었습니다. 선조가 후손들에게 자기들의 삶의 모습들을, 자기들의 중요한 가치들을 말로, 이야기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이가 성인이 되는 과정까지 어떻게 자신들의 주위 환경들, 연약한 동물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성인이 되어 가는지, 그러한 문화적 전통, 또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한다는 그 우분타라는 인간론. 인간이란 서로에게 의존하는 존재다. 그게 아프리카의 인간론이거든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는 공동체로 지낸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이 홈랜드라는 정책 때문에 자기들의 거주지를 다 뺏기고 쫓겨난 겁니다. 훨씬 작은 공간으로 대규모 사람들이 밀집되게 된 거예요. 미국에서 백인들이 인디언들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 공동체가 무너진 겁니다. 더구나 이들의 이제 경제적인 환경이 훨씬 이제 안 좋게 되죠. 경제적인 환경도 안 좋아지고 사람들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몸에도 질병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갈릴리 예수와 제국할 때도 똑같이 봤던 내용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담보를 했는데 한두 가정이 무너지면서 자신들의 공동체가 무너지면 약한 사람들끼리 이 공동체 내에서 서로 반목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러한 계속적인 패턴들로 인해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그런 과정 중에 내가 내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게 되는 죄책감이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왔다는 게 결국은 이 깨져가는 갈릴리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이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공동체가 무너져 버렸던 거예요. 이 아파르트헤이트 이전부터 해가지고 이 남아공 백인들, 아프리카노 사람들로 인해서 이 공동체가 무너졌는데, 이 화인은 뭐겠습니까? 화인은 이 공동체를 원주민들이 다시 세우도록 하는 겁니다. 이 TRC라는 게 그런 거예요. TRC가 뭐 절차가 뭐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TRC라는 기구를 만들어 함께 백인과 흑인들이 만들어주는 모양새긴 하지만 이 역할이 뭐냐면 결국 수십 년간, 100여 년, 200년간 당했던 이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능동적인 예수 이야기,
함께 그렇게 묘사가 된 건데 다 떼놓고 예수라는 존재만 딱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분석을 하려니 가능지도 않은 얘기를 그냥 자기들끼리 막 어떻게 어느 게 진짜냐 가짜냐 이거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겁니다. 자신들이 참회를 얘기할 수 있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잖아요. 이 몰트만 독일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이 몰트만이 죽인 거예요. 일체화 시키면은. 그렇게 봐야 돼요. 엄밀하게. 우리가 그 명제가 있잖아요. 용서를 강요하는 것만큼 참 엄청난 폭력이 없다. 특히 그 용서를 강요하는 측이 자기가 가해자의 입장과 무관하지 않다면.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이제 이런 관점, 자신들이 어떤 자신들의 시각에 놓여서 어떤 사태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억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어떻죠?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 십자가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제 이게 나오면 어쨌든 모양새는 나오는 것입니다. 모양새는 자, 니들이 용서하면 돼. 이제 그게 되는 거죠. 이게 앞으로도 그러면 막 죽여놓고 이제 죽인 놈들은 죽이고 나서 당한 사람들은 우리가 용서해야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강자는 계속적으로 강자고 약자는 약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최후에 자기가 자기 신앙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얘기인 거지. 우리가 이제 역사를 정리할 때 이런 식의 일반화는 이건 뭐 이러면 안 되죠.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뭐냐? 이 둘을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러면서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그 예들을, 좋은 예들을 찾아볼 수 있는 것. 그 예들을 우리가 결국 그 오늘 하고자 했던, 많이는 안 하겠지만 그 남아공의 진실위원회나 아니면 뭐 칠레나 아르헨티나 뭐 캄보디아 기타 등등 위원회들 많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게 뭐였냐? 결국은 그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좀 얘기한 공동체 세우기. 이거는 결국 이 기독교적인 것과 이 제국적인 것을, 제국주의적인 것을 그대로 합칠 수 있는 거죠. 남아공의 예를 들면 쉽습니다. 남아공, 우리가 뭐 남아공 TRC라고 하잖아요. 화해와 진실위원회. 그 TRC의 어떤 성립 배경, 뭐 구체적으로 어떻다, 이제. 감이 잡히시죠? 왜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 원래 화해라는 게, 뭐 제가 강의 중에도 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순서 뭐 진실이 있고, 그 진실을 함께 기억을 하고, 가해자들은 어떻죠? 참회가 먼저 있죠. 리펜턴스. 이 참회를 하면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짧게만 보면 이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진실이 있고, 줄이면 진실, 참회, 용서가 있습니다. 어떤 진실을 서로 함께 확인을 하고 어떤 게 진실인지를 서로 공감하는 거죠. 공감을 하면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게 말이든 뭐 다른 뭐 어떤 배상적인 것이든 그게 있어야 용서를 하든 아니면 난 죽어도 용서 못하겠다. 이건 아니라 근데 이게 없는 상황이죠. 이게 없는 상황이라는 게 아주 많을 수밖에 없죠.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이들이 아직도 힘이 세요. 이게 일본 말씀하셨잖아요. 일본이 인정하겠습니까? 대놓고. 또 유럽이, 또 미국이 뭐 인디언 뭐 억을 이상 죽였다고 하기도 하고, 또 유럽 스페인 사람들이 남미, 중미 뭐 거기도 뭐 억이 넘을 거예요. 인원이 뭐 숫자가 파악이 안 돼서 그렇지. 사라진 종족들이 있으니까 수없이 많습니다. 사라진 종족들이.
참회를 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이 참회라는 용어 자체가 또 너무 가벼워버린 상태이기도 하고요. 이거 참회, 용서를 구할 대상들이 다 사라져버렸는데 누구한테 참회를 할 수 있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때 이제 용서를 어떻게 등장합니다. 그들이 참회를 하지 않을 때, 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십자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좀 멋을 내면, 야, 예수님도 원래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으로 오셔서 자기가 희생당해서 억울하게 돌아가시지 않았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도 억울하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되셔서 다 감수해야 된다 라는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시각 자체가 우리 어떤 수업의 어떤 근본적인 틀을 보면, 우리가 예수를 분석했던 방식 있잖아요. 역사적 예수, 이런 것이 어떤 역사적 예수냐, 아니면 나중에 사도들의 고백에 의한 신앙 공동체의 어떤 얘기들이냐.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라는 게 뭐냐면, 그 당시 공동체의 모습을 보지 않고 그 공동체에서 함께 이야기로 전해진 그런 건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유럽 사람들이 와가지고 남아공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근데 남아공은 이제 그 보통 아파르트 헤이트라고 그러나요? 제가 아파르트 헤이트 맞나요? 이 단어가 자꾸 헷갈려서. 아파르트 헤이트 분리 정책이죠. 이 1948년부터 91년입니까? 죄송합니다. 91년까지의 이 아파르트 헤이트, 이게 분리 정책이죠. 이 백인과 흑인의 분리 정책, 이 기간 때 벌어졌던 정치적인 행위, 정치적인 행위를 뒷조사한 게, 다시 한번 우리가 조사해보자. 이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반성해보자. 그게 이제 TRC거든요. 모양새는 이렇습니다. TRC가 이거예요. 근데 이게 왜 공동체 세우기와 관련이 있느냐? 사실은 1948년 이전에 아프리카 흑인들은 더 고통당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200여 년 전 영국 사람들, 네덜란드 사람들 와서 남아공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멸종을 당했어요. 똑같아요. 저기 어디 가서 멸종당한 케이스와 똑같습니다. 훨씬 잔인했던 일들은 그 전에 다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1948년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얘기는 하나의 어떤 역사에 드러난 과정들인 거죠. 이 가운데 이제 선거를 통해서 분리정책을 내세우고 등장한 대통령이 당선됨으로 인해 이제 이게 흑인들은 흑인들 거주지에서 살고, 백인들은 백인들 거주에서 사는 이 홈랜드라는 정책이 나온 거죠. 거주지를 아예 다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통행증을 발급하고, 이제 백인 지역에서도 이제 흑인들의 노동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출퇴근할 때만 통행증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고, 나중에 1960년대 가면 이 아파르테이드 정책이 좀 더 강해져서 여러 개 있는 흑인 이 홈랜드 지역을 하나의 독립국가로 만들어줍니다. 독립국가가 됨으로 인해 그들에게는 영원히 남아공에 투표권이 없는 거예요. 정치적 권리가 아예 사라져버리는. 그냥 아르바이트생으로 이제 영원히 결정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경제적인 그래도 어떤 후원 구조는 이 홈랜드 이 지역에 있는 그 흑인 거주 지역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백인들에게 의존하는 시스템은 여전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 얘기하면 한 200여 년 전부터 해서 이 1990년대 초반까지 이 아파르테이드 정책으로 인해 붕괴된 게 뭐냐면은, 이 홈랜드도 그렇죠. 이 흑인들의 공동체가 무너. 여기서 저희 강의에 먼저 그 핵심이 뭔지를 먼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남아공에서 그 핵심적인 상황을 간단히 정리하고, 그 우리의 경우에 간단히 대입함으로써 수업을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저에게도 제일 어려운 내용 같아요. 우리가 지금 뭘 하는지 딱 한마디로 정리하는 거. 이제 이게 다뤘던 내용들이 너무 많죠. 제국주의라는 어떤 아주 일반적인 용어, 제국주의도 고대로부터 시작해서 로마 제국주의,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 영향을 줬던 근대 이후의 제국주의부터 또 미국까지,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내용도 다뤘습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 근데 이 둘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느냐? 실제로 우리에게 뭔가 명확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게 뭘까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신앙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 대한 내용은 아무래도 그 백성이라 그럴까요? 민중, 아니면 약자. 구약에서는 뭐 노예죠. 실제적으로는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사랑이나 뭐 선호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이제 이게 있습니다. 이 갈릴리 공동체에서 또 이거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공동체 오셔서 이러한 사랑을 통해서 당신의 어떤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이거죠. 화해입니다. 화해.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 화해라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이 용어 자체가 사실 정의 내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화해가 뭐냐? 여기서부터 싸우는 겁니다. 화해. 그리고 그 용어 자체도 정의 내리기 힘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금 뭐 학술적인 정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화해라는 것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게 이끌어낼 수 있느냐? 이 부분 때문에 이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WCC 등에서는 이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화해를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했습니다.